꼭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읽어. 모든 악몽의 출발점은 며느리 직장인 병원 로비에서 옛 친구가 슬며시 전해준 종이 조각 하나였습니다. 자식 잘 살길 바라는 부모 심정이란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하늘이 점지해준 보물이라며 며느리가 착해서 특별히 이뻐했죠. 저희 집 며느리는 어느 모로 봐도 흠 하나 없는 천사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 평범한 오후 지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에 정기검진차 방문했다가 그곳 대기실에서 예상치 못한 얼굴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중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미자였습니다. 지수가 다정하게 우리 시어머님 되실 분이에요라며 인사를 시켜드리는데 미자는 마치 생면부지인 양시선을 돌려버렸어요. 어려운 처지가 부끄러워 그러려니 하며 애써 넘겼지만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자가 제게 다가와 재빠르게 뭔가를 건네더군요. 바로 그 메모지였어요. 그리고 이튿날 미자와 주고받은 통화에서 전해 들은 내용은 제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이 제 아들의 생명을 지켜낼 마지막 기회였으며 동시에 가면을 쓴 며느리의 진실과 맞닥뜨리게 될 끔찍한 여정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앞이 캄캄했어요. 25살 아들 하나와 작은 회사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로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는 이제 직원이 6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따라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준호가 훌륭하게 자라서 회사 일도 차근차근 배우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하늘이 주신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며느리 지수였어요. 처음 아들이 지수를 데려왔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아니까요. 더군다나 간호사라는 전문직에 예쁘기까지 하니 혹시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지수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더니 식사 준비도 도와주고 설거지까지 자청해서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미 마음을 빼앗겼어요. 결혼 후에도 지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이나 제 생일 같은 날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챙겨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감동받았던 건 지난 어버이날이었어요. 지수가 직접 만든 카네이션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때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딸 하나 없이 아들만 키운 제게 지수는 정말 하늘이 보내준 딸 같았거든요. 오늘도 그런 지수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지수가 일하는 대학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사실 저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60을 넘긴 나이에 정기검진은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더 꼼꼼하게 봐줄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정말 큰 병원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최신 장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구나. 마음속으로 자랑스러워하며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혈액 검사하러 왔는데요. 미리 예약했어요.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오셨네요. 돌아보니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지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무 중인데도 제게 먼저 인사를 와준 것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수야, 일하는 중인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어머님 검진 예약하신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지수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검사실마다 저를 직접 데려다 주고 검사 방법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다른 환자들이 보기에도 정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는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어머님, 혈압 측정 먼저 하고 나서 혈액 검사하세요. 공복이시죠? 응, 아침 안 먹고 왔어. 잘하셨어요. 검사 끝나면 병원 식당에서 식사하세요. 제가 시간 되면 같이 드릴게요. 지수의 배려에 저는 감격했습니다. 바쁜 근무 시간 중에도 저를 챙겨주려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혈압을 재는 동안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정상이시네요.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가 평소에 건강관리 신경 써주라고 많이 얘기해요. 아, 김지수 간호사님 시어머님이시구나. 지수 선생님 정말 성실하고 친절해요. 환자분들이 지수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혈액 검사를 받을 때도 지수가 직접 옆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어머님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야 뭐. 그래도 죄송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제가 미리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검사 결과까지 미리 확인해 주겠다니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검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 지수가 저를 병원 식당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저는 잠깐 일 보고 올게요. 바쁠 텐데 괜찮아. 나 혼자 먹을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지수는 정말 10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옆자리에 앉더니 직접 물까지 떠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식사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너도 먹어. 저는 이따가 먹을게요. 어머님부터 드세요. 식사하는 내내 지수는 제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병원 생활이 어떤지, 요즘 어떤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지,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정말 기뻐요. 동료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오신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늙은 시어머니인데. 아니에요. 어머님은 정말 멋있으세요. 혼자서 회사도 키우시고, 준호 오빠도 훌륭하게 키우시고, 저는 어머님을 진짜 존경해요. 지수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지수가 병원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저희 병동이에요. 저 간호사들이 제 동료들이고요. 지수의 동료들도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지수 선생님이 항상 어머님 자랑만 해요. 정말 효부예요. 저희가 부러워할 정도로 시어머니를 잘 모셔요.
동료들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지수에게 마음속 깊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바쁜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어머님 뭐려. 당연한 일인걸요. 언제든지 편하게 오세요.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내 평생 최고 복이야. 저야말로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만난 게 복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지수의 모습을 보니 정말 이런 복덩이 며느리를 어떻게 우리가 만났을까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준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했습니다. 준호야, 지수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병원에서 정말 극진하게 챙겨주더라. 그렇죠, 엄마. 지수가 워낙 착해서요. 너 정말 복 많이 받았어. 이런 여자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수한테 정말 감사하죠. 그날 밤 저는 지수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검진도 잘 받고 좋은 하루 보냈어. 우리 가족이 된 게 정말 감사해. 곧바로 지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정말 기뻐요. 앞으로도 자주 병원에 오세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제 인생에서 정말 행복한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남편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 이렇게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안정되었고 아들도 훌륭하게 자랐고 무엇보다 지수 같은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지수가 저를 대하는 모습, 동료들이 지수를 칭찬하는 말들, 그 모든 것들이 꿈만 같았어요. 이런 복덩이 며느리를 어떻게 우리가 만났을까?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좀 봐. 정말 착하지? 당신도 기뻐할 거야.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이렇게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엄마, 또 어지러워요. 아들 준호가 소파에 앉은 채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증상이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움에 식욕까지 떨어지더니 이제는 두통까지 호소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병원에 가봐야겠어. 이상해.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어릴 때부터 몸이 건강한 편이었거든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이런 증상을 보이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며칠 뒤 지수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저는 준호 상태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지수야, 준호가 요즘 자꾸 어지럽다고 하고 머리도 아프다고 해. 어떻게 생각해? 지수는 잠깐 준호를 살펴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어머님, 스트레스일 거예요. 요즘 직장 생활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병원에서 한번 봐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지수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간호사니까 당연히 저보다는 의학적 지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달랐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며칠 더 지켜봤지만
준호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다고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지수야, 역시 병원에 가봐야겠어.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다시 말하자 지수는 이번에도 만류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스트레스성일 거예요. 병원 가봤자 별다른 진단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검사라도 받아보자. 그러시면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제가 일하는 병원 말고 다른 곳으로요. 지수의 그 말이 이상했어요. 왜 굳이 다른 병원을 가라고 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에서 검진 받으면 더 꼼꼼하게 봐줄 텐데 말이에요. 왜? 내가 있는 병원이 더 좋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 순간에는 지수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지수가 일하는 병원으로 준호를 데리고 갔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있는 곳이 더 안심이 되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 동안 저는 지수에게 미리 연락했습니다. 지수야, 준호 데리고 병원에 왔어. 내과에서 검진 받으려고. 어머님, 왜 갑자기요? 미리 말씀하시지. 전화 너머로 들리는 지수의 목소리가 어딘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평소보다 톤이 높았습니다. 괜찮지? 바쁘면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지금 갈게요. 10분 정도 뒤에 지수가 나타났는데 얼굴이 조금 굳어 보였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준호 오빠, 어디가 아파요?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 며칠째 계속 그래.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는 여전히 스트레스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내과 진료를 받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복도를 지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수가 어떤 남자 의사와 함께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일반적인 동료 사이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두 사람이 준호의 차트를 보면서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몰래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봤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할 거야? 남자 의사가 지수에게 물었어요. 일단 정상이라고 해야겠어요. 아직은 너무 일러요. 지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검사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급히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진료를 마치고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면서 안정을 취하라고 해요. 의사의 진단은 지수가 말한 것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까 들은 대화 때문이었어요. 병원을 나오려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우가.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중학교 동창 미자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웠지만 미자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미자야, 오랜만이다. 여기서 뭐해? 정우가. 너 여기서 뭐해? 미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몸이 안 좋아서 검진 받으러 왔어. 너는? 나도. 검사 받으러 왔어. 그때 지수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누구세요? 아, 지수야. 중학교 동창이야. 미자라고 해. 지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옥 어머님 며느리 김지수입니다. 이 병원 간호사예요. 미자는 지수를 보더니 더욱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아는 사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미자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시선도 계속 피하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어떻게 지냈어? 연락처라도 주고받자. 제가 말하자 미자는 잠깐 지수를 힐끗 보더니 급하게 대답했어요. 정우가,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벌써? 응, 정말 급해서. 미안해. 미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사라졌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지수가 말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자의 당황한 모습, 지수를 보고 더욱 놀란 표정, 급하게 자리를 뜬 것까지 모든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먼저 준호의 증상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데 지수는 계속 스트레스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을 가라고 했던 것도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수와 그 남자 의사의 대화였어요. 검사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미자의 반응이었어요. 저를 보고 놀란 것도 이상하지만 지수를 보고 더욱 당황한 것이 의아했습니다. 혹시 둘이 아는 사이일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미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왜 따로 얘기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여전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고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갑작스러운 증상, 지수의 이상한 반응, 병원에서 목격한 수상한 대화, 그리고 미자의 당황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미자 눈빛이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미자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미자를 다시 만나봐야겠다고 말이에요. 그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전 병원에서 만난 미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당황한 표정, 지수를 보고 더욱 놀란 모습, 그리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는 말까지 모든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미자를 다시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언젠가 다시 마주칠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그 기회가 왔어요. 오늘 오후 준호의 약을 타러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향하는 길에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자가 병원 로비 한 구석에 서서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자꾸 보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저를 기다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병원에 온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약을 타고 나오는데 미자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정우가, 미자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얼굴도 창백해 보였습니다. 미자야, 여기서 뭐해? 너 기다렸어. 나를? 미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 손목을 잡았어요. 여기서는 안 돼. 사람들이 봐. 그리고는 저를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주차장 구석진 곳까지 가서야 미자가 멈춰 섰어요. 미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해? 미자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이거 받아. 뭔데? 지금은 말 못해.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봐. 꼭 혼자서만 보라고. 미자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도대체 무슨... 정우가, 지금은 정말 위험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 지수가 왜? 지금은 말 못해. 그 종이 보고 나서 전화해. 내 번호 적어뒀어. 미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사라졌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다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하라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준호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지수도 늦은 근무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과 함께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미자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정우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그 병원에 다닌 지 2달 정도 됐어. 당뇨 때문에 정기 검진을 받고 있거든. 그런데 지난달부터 이상한 걸 계속 목격했어.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내 며느리 지수와 내과 과장 김민호 의사가 이상해. 동료 사이가 아니야. 너무 가까워. 그리고 지난주에 들은 대화가 다음 주를 읽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지수가 김 의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 남편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보험금 받으면 약속한 대로 병원 차려드릴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우가,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내 아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 마지막 줄까지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지수가 정말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갑작스러운 증상, 지수가 다른 병원을 가라고 했던 것, 병원에서 목격한 수상한 장면들까지.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 시도 끝에 겨우 미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미자가 받았어요. 정우가? 미자야. 이게 정말이야? 정우가, 놀랐지?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 미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1달 전쯤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둘이 너무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분위기도 이상했거든. 그런데 지난주에 결정적인 대화를 들었어.
정확히 뭐라고 했어? 지수가 김 의사한테.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남편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 그리고 보험금 받으면 선생님 병원 차려드릴게요. 약속 지킬게요라고도 했고, 저는 전화기를 놓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 더? 지수가 독성이 약해서 티가 안 나요. 조금씩 하면 자연사처럼 보일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독성? 설마. 설마 독을? 정호가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준호가 서서히 독에 중독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미자야,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해? 정호가 일단 침착해. 증거를 잡아야 해. 지금 당장 지수를 의심한다고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 증거? 응.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혼자서는 어려워. 미자가 말하는 동안 저는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복덩이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지수가 실제로는 제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니. 정호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이런 일을 조사하는 전문가 말이야. 누구? 흥신소 소장인데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조용히 조사해 줄 거야. 그래 줄까? 당연하지.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내가 연락해서 만나볼 수 있게 해줄게. 미자의 말에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미자야, 만약 정말이라면 우리 준호가 얼마나 위험한 거야? 정호가 그래서 빨리 해야 해. 하루라도 늦으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당장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말이에요. 미자야, 그 사람 언제 만날 수 있어? 내가 지금 바로 연락해 볼게. 오늘 밤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할게. 고마워, 미자야. 정말 고마워. 정호가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친구 아니야? 그리고 절대 지수한테 티 내지 마.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방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복덩이 며느리.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지수가 실제로는 내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니. 그동안 준호가 호소했던 증상들이 모두 독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드니 분노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어요. 지수가 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 아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수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수를 바라볼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을 독살하려 하고 있는 거구나. 이 모든 게 진짜였구나. 흥신소에서 나온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차에 올라탔습니다. 미자가 소개해준 김철수 소장을 만난 지 사흘 만에 나온 조사 결과였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밝혀진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사흘 전 저는 미자와 함께 한적한 카페에서 김 소장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습니다. 부인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김 소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며느리분과 그 의사의 관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관련 서류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도 알아보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급한 사안이니 2, 3일 안에 1차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조사였는데 결과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오늘 오후 김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목소리에서부터 심각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서둘러 흥신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설마 정말일까 하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 소장이 큰 봉투를 앞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인, 앉으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이미 답은 나와 있었어요. 정말인가요? 안타깝게도 부인의 의심이 맞았습니다. 김 소장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수와 김민호 의사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고 지수가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찍힌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지수와 김 의사가 모텔 앞에서 함께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분과 김민호 의사는 한 달 전부터 이런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지수의 옷차림이 들어갈 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륜 관계가 확실합니다. 김 소장의 담담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복덩이 며느리라고 자랑했던 지수가 남편을 배신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김 소장이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아드님 명의로 된 보험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 최근에 수익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익자요? 네. 원래는 부인이 수익자였는데 한 달 전에 며느리분으로 바뀌었어요. 게다가 보험 금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준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김 소장이 계속해서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새로 가입한 보험이 2건 더 있습니다. 모두 며느리분이 수익자로 되어 있고 총 보험 금액이 15억 원에 달합니다. 15억? 네. 상당한 금액이죠.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언제 그런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제가 아닌 지수가 수익자가 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직접 변경하신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서명을 확인해 봤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김 소장이 보여준 서명을 보니 준호의 평소 서명과 미묘하게 달랐어요. 혹시 위조인가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불륜과 보험금 사기 정도로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소장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틀 전에 녹음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인데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였어요. 민호야,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더 걸릴까? 한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 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거든. 조심해야 해.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알고 있어.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보험금은 언제 나와? 사망 후 한 달 정도면 나올 거야. 그러면 약속한 대로 병원 차려줄게. 정말 고마워, 지수야.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해. 남편만 정리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녹음이 끝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독살하려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김 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김 소장이 또 다른 녹음을 틀었어요. 어떤 걸 쓰고 있는 거야? 탈륨이야.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서 절대 모를 거야. 위험하지 않아? 소량씩 조금씩 하면 탈모나 신경장애로 시작해서 서서히 죽게 돼. 완전 범죄야. 어디서 구했어? 병원에서 조금씩 빼돌렸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손으로 녹음기를 멈췄어요. 내 아들을 어떻게 이런 짓을 마침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준호가 호소했던 모든 증상들이 이해되었어요. 어지러움, 식욕부진, 두통, 그리고 최근 들어 생긴 탈모까지 모든 게 탈륨 중독 증상이었던 거였습니다. 부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해독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김 소장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당장 가야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며느리분이 의심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수가 발각된 걸 알면 더 급하게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아드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한가요? 네,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과 사진, 그리고 보험 서류까지 모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자료를 받아들고 흥신소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그렇게 극진히 저를 모셨던 지수가 실제로는 제 아들을 독살하려 하고 있다니. 더 끔찍한 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불륜부터 시작해서 보험금 조작, 그리고 서서히 진행되는 독살까지 완전 범죄를 꾸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준호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지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처리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지수는 일주일 안에 일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미자에게 전화했어요. 미자야, 조사 결과가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정말이었어. 모든 게 사실이었어. 전화 너머로 미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 일단 준호부터 안전하게 해야지. 그래야겠어. 오늘 밤에라도 얘기해 볼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준호는 퇴근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고 지수는 아직 병원에 있었습니다. 준호야, 컨디션 어때?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엄마. 아들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지금도 몸속에는 독이 쌓여가고 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니.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수에 대한 얘기야.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증거들을 보여주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제대로 못 봤어.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도 맞서 싸워야 해. 그날 밤부터 저와 아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생각해 봤어요. 지수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복덩이 며느리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아이가 가면을 쓰고 제 아들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동안 저는 오히려 그 아이를 칭찬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준호도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젯밤 충격이 워낙 컸던 모양이에요. 아들도 잠을 못 잤나 봅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몇 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손이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준호의 몸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라고 생각했던 증상들을 하나씩 점검해 봤습니다. 먼저 머리카락이었어요. 최근 들어 확실히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많이 막혔는데 그때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손톱도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건강하고 윤기가 났는데 요즘에는 쉽게 부러지고 줄무늬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체중이었어요. 한 달 사이에 7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독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준호야, 손톱 좀 보여봐. 아들의 손톱을 자세히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세로줄이 여러 개 생겨 있고 색깔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탈륨 중독 증상이야. 김 소장이 어제 준 자료를 다시 읽어보니 준호의 증상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탈륨은 소량씩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처음에는 소화기 장애로 시작해서 점차 신경계를 파괴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치료하지 않으면 몇 주 안에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점이었어요. 엄마, 저 정말 죽을 뻔한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야 해. 해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지수가 일하는 병원에 가면 들킬 위험이 있었고 다른 병원에 가면 지수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지수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김 소장 말로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저는 먼 곳에 있는 종합병원을 알아봤어요.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거기로 가자. 지수한테는 회사 일로 출장 간다고 하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저는 지수를 상대로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지수가 더 급하게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수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맞아주었어요.
지수야, 고생했어. 오늘 힘들었지? 어머님, 괜찮아요. 준호 오빠는 어때요? 지수가 준호를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렸어요. 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래도 무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수의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독을 먹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지수가 준호에게 무엇인가를 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지수가 물을 떠다 주려고 할 때 저는 재빨리 말했어요. 지수야,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어머님, 제가 하는데요. 괜찮아. 너도 피곤할 텐데. 억지로라도 지수가 음식이나 물에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식사하는 동안 지수를 관찰해 봤는데 평소와 다른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준호 오빠 병원 검진 받아보는 게 어때요?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수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지수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한번 가보자. 저는 일부러 동의하는 척 했어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미리 예약해 드릴게요. 고마워, 지수야. 그날 밤 지수가 잠든 후 저는 준호와 조용히 대화했어요. 준호야, 지수가 내일 병원 가자고 하더라. 정말요? 왜요? 아마 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가는 척 하자. 그리고 중간에 다른 병원으로 갈 거야.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지수가 일하는 병원 근처까지 갔다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지수도 일찍 나가야 한다며 서둘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10시에 예약해뒀어요. 늦지 않게 오세요. 알았어, 고마워. 지수가 출근한 후 저는 준호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지수가 일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의료진들이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어요. 탈륨 중독이 의심된다고 하셨죠? 지금 바로 혈액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2시간 후에 나왔어요. 혈중 탈륨 농도가 정상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즉시 해독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준호가 탈륨에 중독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요? 다행히 발견이 빠른 편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해요. 하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의사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어요. 준호는 그날부터 입원해서 해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러시안 블루라는 해독제를 투여받으며 며칠간 병원에 있어야 했어요. 저는 지수에게 연락했어요. 지수야, 준호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어. 어머님, 어디 병원이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지수의 목소리에서 당황이 느껴졌어요.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니까 불안했나 봅니다. 괜찮아. 검사 중이니까 나중에 와도 돼. 그래도 지금 갈게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오늘은 푹 쉬어. 억지로 만류했지만 지수는 계속 오겠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 먼 병원이야. 너무 멀어서 올 필요 없어. 그제야 지수가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준호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혈중 탈륨 농도도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몇 주는 더 걸릴 거예요.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아들이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지수와 맞설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야.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지수가 우리를 속였듯이 이제 우리도 지수를 속여보자.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지수가 원하는 대로 연기해주면서 동시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힘들겠지만 아픈 척 계속해야 해. 지수가 의심하지 않게.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지수가 주는 음식이나 물은 절대 먹으면 안 돼. 몰래 버리거나 내가 대신 먹을게. 집에 도착했을 때 지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왔지만 저는 이제 그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응,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어.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걱정했어요. 그날부터 저희 모자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픈 척했고 저는 걱정스러워하는 어머니 역할을 했어요. 지수는 평소처럼 헌신적인 며느리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랐어요. 저는 지수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고 지수가 음식에 뭔가를 타려고 할 때마다 방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수가 조금씩 초조해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불안했나 봅니다. 바로 그때가 저희의 기회였어요. 엄마, 우리 이제 그만 당합시다. 준호가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덤벼. 이번엔 우리가 널 기다린다. 마음속으로 지수에게 말하며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지수를 관찰하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조급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병원에서 해독 치료를 받고 돌아온 후로 지수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거든요. 준호와 저는 새벽부터 작전을 짰어요. 준호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 지수가 덫에 걸리도록 유도해야 해.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지수가 가장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줄 거야. 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지. 김 소장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니 지수는 일주일 안에 일을 마무리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준호가 해독 치료를 받으면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거였습니다. 지금 지수는 분명히 초조해하고 있을 거야. 왜 독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테고. 그래서 저는 지수에게 그가 원하는 정보를 주기로 했어요. 준호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되고 있다는 거짓 정보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연기였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준호는 증상이 더 심해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지러워하며 벽을 짚고 걷고 식사할 때도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척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걱정하는 척하자 지수가 부엌에서 급하게 나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갑자기 어지러워해서 지수의 눈에서 번뜩이는 무언가를 봤어요. 기대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준호 오빠, 어디가 어지러우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준호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정말 아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수가 제안했지만 저는 일부러 거절했어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증상이 계속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수의 목소리에서 은근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더 과장되게 연기했어요. 준호가 갑자기 쓰러지는 척하면서 의식을 잃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지수를 불렀어요. 지수야, 빨리 와봐. 준호가 쓰러졌어. 지수가 달려와서 준호의 상태를 확인할 때 그 아이의 얼굴에서 미묘한 만족감을 봤어요.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119 불러야 할까요? 아니야, 조금 더 지켜보자. 금방 깨어날 거야. 실제로 준비한 대로 준호는 10분 후에 깨어나는 척했어요. 엄마, 제가 왜 여기 누워 있어요? 아까 갑자기 쓰러졌어. 지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지수 앞에서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척했습니다. 여보세요, 보험회사죠? 혹시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화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계속 연기했어요. 아, 그래요? 사망진단서만 있으면 바로 청구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본 거야. 준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지수의 눈빛이 더욱 번뜩였어요. 자신의 계획이 곧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보험 서류를 이용한 연출을 했어요. 저는 일부러 보험 관련 서류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준호 명의로 된 보험 증서들과 함께 보험금 청구 안내서까지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뒀어요. 지수가 집에 와서 그 서류들을 보는 순간 얼굴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준호 보험 서류들이야. 혹시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 두려고. 보험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수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모습을 봤어요. 15억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 아이의 눈에서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응, 그동안 여러 개 가입해뒀거든. 정말, 정말 많네요. 지수는 한동안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분명히 머릿속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와 함께 지수의 반응을 분석했어요. 엄마, 지수 표정 봤어요? 완전히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응, 이제 진짜 움직일 거야. 오늘 밤부터 조심해야 해. 예상대로 그날 밤 늦게 지수가 몰래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서 엿들었습니다. 민호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왜 효과가 없는 거지? 김민호 의사와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응,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어. 오늘 쓰러지기도 했고. 정말? 그럼 곧 끝나는 건가? 그런 것 같아. 보험 서류도 미리 준비해 놨더라고. 15억이야. 와, 정말 대박이네. 그럼 우리 병원 자금은 충분하겠네. 응,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여전히 제 아들을 죽일 생각뿐이었던 거였습니다. 넷째 날에는 더욱 극적인 연출을 준비했어요. 준조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척하며 쓰러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수 앞에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지수야, 큰일 났어. 준호가 경련을 일으켜. 지수가 달려와서 준호를 살펴보는 동안 저는 그 아이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응급실에 가야 해요. 응급실? 정말 그래야 할까?
네, 지금 당장요. 지수가 적극적으로 응급실 행을 권하는 것을 보며 저는 그 아이의 계획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마 병원에서 준호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금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자. 저는 일부러 동의했어요. 지수의 함정에 걸려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준비한 더 큰 함정으로 그 아이를 유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수는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김민호 의사와 통화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오늘 밤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오늘 밤이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밤이 아니라 내가 덫에 걸리는 밤이 될 거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수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김민호 의사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준호는 계속 아픈 척 연기를 했어요. 의료진들이 각종 검사를 하는 동안 지수는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김민호 의사가 나타났어요. 지수 씨, 상황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두 사람이 귓속말로 뭔가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분명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였어요. 김 소장이 소개해준 의사가 연기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요? 그럼 정말 위험한 건가요?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지수의 얼굴에서 억제하기 힘든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준조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지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관련 서류 같은 것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험 서류? 네, 혹시 모르니까요. 드디어 지수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만약에, 그래도 아직은, 제가 머뭇거리는 척하자 지수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제가 보험회사에 미리 연락해 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 그럼 부탁해. 저는 일부러 지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지수가 마지막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나와 복도에 앉아 있는데 지수가 또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아. 중환자실에 있어. 서류는 준비됐어? 응, 내일 아침에 가져올게. 그럼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정말 끝나는 거네. 수고했어, 지수야. 고마워. 우리 병원 꿈이 드디어 이뤄지는 거야. 그 통화를 다 듣고 나서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래, 내일 아침이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거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이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지수가 보험금 서류를 가져와서 서명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였습니다. 저는 김 소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준비 완료. 모든 증거 수집 가능할 것 같음.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대기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지수가 덫에 걸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끝났어, 지수 씨.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밤을 새운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수는 집에 가서 쉬겠다며 어젯밤 늦게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 보험 서류를 가져올 거라고 했거든요. 김 소장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모든 준비 완료. 경찰과 보험조사관 대기 중. 신호 주시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전 9시쯤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분명히 보험 관련 서류들일 거였습니다. 어머님, 밤새 고생하셨어요. 준호 오빠 상태는 어때요? 별로 안 좋아. 의식도 없고.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지수의 눈에서 기대감이 번뜩였어요. 어머님, 제가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서류를 가져왔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수야, 아직은.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도 오늘이 고비라고 하셨잖아요. 지수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해야 할 일이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김민호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지수 씨, 여기 계셨군요. 선생님, 어머님께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김민호 의사는 저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였어요. 김민호는 진짜 의사가 아니라 김 소장이 섭외한 연기자였습니다. 그럼 정말 위험한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지수가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는 걸 봤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 서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제가 마지못해 동의하는 척하자 지수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험금 청구서예요.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지수가 보여준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15억 원짜리 보험금 청구서였습니다. 게다가 수익자란에는 지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수야, 수익자가 왜 너로 되어 있어? 아, 그건 준호 오빠가 결혼할 때 바꿔놓은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제가 처리하기 편하도록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에 서명을 해야 해? 여기요, 어머님. 지수가 서류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법정 대리인 동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수야, 이건 준호 방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당사자 앞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제안하자 지수가 잠깐 망설였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는 지금 의식이 없는데.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당사자 앞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김민호 의사가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그게 더 안전해요. 결국 우리는 준호가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김 소장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10분 후에 오세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호흡기를 착용하고 의식을 잃은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제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슬픈 척하자 지수가 재촉했어요. 어머님,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서명하시죠. 지수는 침대 옆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그리고 펜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돼요. 저는 펜을 들고 서명하려는 척했어요. 하지만 손을 일부러 떨게 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안 써져. 천천히 하세요, 어머님. 지수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김민호 의사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런데 지수 씨,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죠? 뭐? 저는 깜짝 놀란 척했어요. 무슨 계획 말이에요? 김민호 의사가 당황하며 지수를 바라봤어요. 아, 그게 별게 아니에요. 지수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저는 계속 추궁했어요. 아니야, 무슨 계획인지 말해봐. 정말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빨리 서명해 주세요. 지수가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경찰관 3명과 보험조사관 2명이 들어왔어요. 김 소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수와 김민호 의사는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지수 씨와 김민호 씨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지수가 소리쳤지만 경찰관은 계속 진행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수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보험조사관이 증거를 제시했어요. 김지수 씨, 이 녹음 파일 들어보시겠어요? 조사관이 녹음기를 틀자 지수와 김민호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정말 얼마나 더 걸릴까? 한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 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거든. 녹음이 계속 재생되는 동안 지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럼 보험금은 언제 나와? 사망 후 한 달 정도면 나올 거야. 그러면 약속한 대로 병원 차려줄게. 녹음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김 소장이 대답했어요. 저희가 이틀 전에 녹음한 겁니다. 탈륨을 이용한 독살 계획까지 모두 들어있어요. 탈륨?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지수가 계속 부인했지만 조사관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럼 이 사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모텔에 들어가는 지수와 김민호의 사진들이 공개되었어요. 그리고 이 보험 서류 변조건은 어떻고요? 위조된 서명이 적힌 보험 서류들도 함께 나왔어요.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지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끝났어, 지수 씨. 준호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을 때 지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준호 오빠, 어떻게? 당신 의식을 잃었잖아요. 연기였어요. 당신의 계획을 알아내기 위한 거였죠. 준호의 말에 지수는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함정이었어요? 그래요, 함정이었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속였듯이 우리도 당신을 속인 거예요. 지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나 봅니다.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지수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어요. 탈륨으로 내 아들을 독살하려 했으면서 무슨 핑계를 대려고? 경찰관들이 지수와 김민호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수가 마지막까지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내 아들은 내 손으로 죽지 않았지만 넌 내 욕심에 무너졌구나.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졌어요. 지수와 김민호가 끌려나간 후 중환자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소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부인,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준호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괜찮아, 준호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앞으로 재판도 받아야 하고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해냈어요. 아들의 생명을 구한 거였으니까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우리 아들 지켰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하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오늘로써 모든 것이 정말 끝났어요. 3개월간 이어진 재판이 마침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동안 가슴에 눌러 앉아 있던 무거운 돌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그리고 탈륨을 이용한 독살 시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김민호 의사는 공범으로 징역 8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고 들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여러 번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증언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지수가 최후 진술을 할 때였어요. 그 아이는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호 의사가 시킨 일이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지수가 병원에서 탈륨을 빼돌린 기록,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게 드러났어요. 판사는 최종 선고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생명을 해치려 했으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오랜만에 미자를 만났습니다. 정호가 정말 다행이다. 모든 게 잘 해결됐구나. 미자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자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하지만 저는 미자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한 장의 쪽지가 아들의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그런데 미자야, 어떻게 그런 걸 알게 된 거야? 정말 우연이었어? 사실은 말이야. 미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 병원에 다니면서 이상한 걸 여러 번 봤거든. 지수랑 그 의사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몇 번 더 지켜봤지. 그런데 정말 이상한 대화를 들은 거야. 처음에는 다른 환자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수가 우리 신랑이라고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 미자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아찔했어요. 만약 미자가 그때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아니면 들었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자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친구 아니야? 그날 미자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했어요. 중학교 시절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인생사까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호가 이제 정말 편해졌겠다. 응, 이제야 숨통이 트인 것 같아. 준호는 어때? 완전히 회복됐어? 고마워. 이제 완전히 좋아졌어. 탈모도 다시 나기 시작했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어. 준호의 회복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해독 치료를 받은 후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니까 2달 만에 거의 예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강해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지수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이 워낙 컸으니까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도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네, 만약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정말 죽었을 테니까요. 준호의 그런 말을 들으며 저는 아들이 정말 성숙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저는 준호와 함께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지수가 일했던 그 병원이었어요. 엄마, 굳이 여기까지 와야 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꼭 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니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처음 지수의 친절한 모습에 감동받았던 날, 미자와 우연히 만났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가 체포되던 그날까지.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병원을 나오면서 저희는 천천히 벚꽃길을 걸었어요. 4월의 따뜻한 햇살이 벚꽃잎 사이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쪽지가 우리를 살렸네요. 준호가 문득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인연이란 게 참 묘하지. 그 한 장이 내 아들을 살렸네. 정말 그랬어요. 미자가 건넨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우리 모자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 쪽지가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어깨 위에 떨어졌어요.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글쎄,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저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으로 살았어요. 남편을 잃은 후로는 회사 일에 매달렸고 지수 사건이 터진 후로는 진실을 밝히는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것 같았어요. 진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때? 다시 연애 생각은 없어? 제가 농담 삼아 물어보니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분간은 혼자 있을래요. 사람 보는 눈부터 기르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해.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지. 우리는 계속 벚꽃길을 걸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벤치 하나가 보였어요. 저희는 그곳에 앉아서 잠시 쉬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뭘? 저를 구해줘서요. 엄마 아니었으면 정말 죽었을 거예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엄마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지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랬어. 정말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지.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지수는 정말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거든요. 만약 미자가 그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끝까지 속았을 거예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벚꽃잎들이 흩날리며 우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이제야 편히 숨 쉴 수 있겠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응, 가자.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모든 게 잘 해결됐어.
우리 아들도 건강하게 회복됐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하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는 뭐 드실래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오랜만에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 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며 오래된 공기를 내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산들이 연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봄이 정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해방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준호가 부엌에서 불렀어요. 응, 금방 갈게.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난 일들은 모두 잊고 아들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준호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정말 편하게 살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고.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마지막 꽃잎을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